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4부 21장. 결단을 내렸지만 감정에 목이 맨 마리 앙뚜아네트가 툴레리 궁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루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궁은 감옥과 같았고 팔레루야열의 격앙파들이 백성을 이끌고 쳐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베르사유에서 10월 6일 벌어졌던 일은 백성들이 왕가의 신성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루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왕비와 왕세자 때문에 떨었다. 그는 신문과 소식자들을 읽고 있었는데 기사들에서는 국가와 국민의회와 지방정부에서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 또한 무능하고 부패한 평민들을 정화해내기를 촉구하고 있었다. 마라였다. 그는 자기 신문에 홈하다 곧 끔찍한 폭풍우를 이룰 검은 음모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우르릉대고 있소 라고 썼다. 이 마라가 인기를 얻었다. 파리시청이 그를 추적해서 체포했지만 그는 영국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왕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대답하시오, 루이 16세여. 하늘이 당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도록 당신이 다른 왕들, 그 전제군주들과 달라지도록 당신은 무엇을 했소? 역사는 오로지 그들의 중죄들로 채워져 있소. 나는 당신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만 당신을 판결하오. 나는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을 판결하오. 나는 당신 자신에 의해 당신을 판결하오. 명석한 애국자들을 속였다고 우쭐대지 마시오. 왕족이 생클루 성 체류 허락을 받을 때는 거의 매일 밤 그곳으로 찾아오고 툴루리 궁으로 은밀히 들어오는데도 성공한 악셀 페르센 백작을 접견할 때 루이의 머릿속에는 이 말들이 있었다. 왕비에 대한 페르센의 감정을 루이는 알았다. 아마도 이 때문에 루이는 프랑스와 왕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대외전쟁이나 내전밖에 없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 스페인 귀족의 헌신을 믿었다. 루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도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기다리기를 원했다. 수많은 신호들이 무정부 상태와 무질서, 그리고 케레시, 페리고르, 코레즈, 브르타뉴 등 여러 지역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 농민 폭동을 걱정하는 국민의회 의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출판업자 리오, 국민방위대, 애국파 같은 수도의 부르주아들은 온갖 도시와 시골에서 들이닥친 가난뱅이들과 비롱뱅이들로 파리가 가득하며 이에 대해 모든 주민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능동적 시민들은 수동적 시민들에게 위협을 받고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코벤 클럽에서는 수동적 시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라는 자기들을 해방한 불우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젖가슴에서 소외시키면서 형제라고 허풍을 떨어대는 바보들의 모임을 비난했다. 루이는 애국파의 근본적 분열의 누룩이 거기 있다고 간파했다. 사람들은 마라나 로베스피에르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권리의 평등이 소유의 평등을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라는 의원들에게 힐문하며 글을 썼다. 당신들의 유명한 인권선언은 결국 모든 특혜와 새로운 체계의 모든 명예를 부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요약되오. 그러니 영광스러운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세계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서일 뿐이오. 그러나 신분 귀족이 재산 귀족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을 부수는 게 무엇이 이롭겠소. 1800만 빈곤층의 이 탄원서는 애국파 대부분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무정부 상태에서 나라를 떼어내려는 미라보가 헌법을 개정하고 아무 제한도 없고 나누어 갖지 않은 완전한 행정권을 왕의 손에 회복시킬 것을 새로이 제안했을 때 루이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미라보는 아르투아 백작이 꿈꾸던 것과 같은 반혁명의 생각을 거부했다. 토리노에서부터 아르투아 백작은 남부 프랑스를 봉기시키려고 개신교도와 카톨릭교도 간 증오를 되살려냈다. 모든 것이 이 일에 적합했다. 카톨릭을 국교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회가 495표 대 400표로 거부했다. 교회 재산을 박탈하고 국유화하며 매각하도록 한 결정, 수도사 서원의 금지, 수도원들의 해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임 신부와 주교를 능동적 시민들이 선출하도록 한 1790년 7월 12일 성직자 민사기본법 표결. 그리고 성직자들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가와 법, 국왕에 대한 맹세와 헌법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법령과 법률을 낭독하는 것. 이 민사기본법에 대해 교황의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기에 이미 수많은 주임신부와 주교들이 자신들은 이제 선서사제가 아니며 선서거부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3신분에 그렇게 많은 공헌을 한 주임신부들은 많은 수가 혁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옮겼으나 비난하는 입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라보 생테티엔 신부가 국민의회의 3월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분노했다. 그는 성직자는 이제 계급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단체도 아니며 제국한 공화국도 아닙니다. 신부들은 국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제 막 큰 불이 지펴졌다. 아르투아 백작의 대리인들이 종교전쟁, 낭트 칙령의 폐기, 그리고 박해가 유혈의 흔적을 남긴 지방들에서 이 불을 선동했다. 툴루즈에서는 알비 지방 사람들의 말살을 상기시키는 노래를 부르는 행렬이 귀족들과 애국파들 사이의 폭동을 낳았다. 몽토방에서는 개신교도들과 가톨릭교들 사이에 싸움이 일었다. 남에서는 사망자가 400명에 달했다. 아비뇽에서는 교황주의자들을 처부순 후 백장령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다. 그리고 창과 총으로 무장하고 삼색 모표를 보란듯이 내세운 세베는 농민들이 흑색파들,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 나부랭이들을 진압하러 마을에 내려왔다. 루이는 왕조로서는 싸워볼 만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혼란, 무정부, 농민폭동, 비참, 종교적 증오의 재등장, 비참함, 다시 만들어야 할 자선작업장, 모든 부대에 나타나는 귀족 장교와 애국가 사병들 편을 드는 평민 장교를 대립시키는 분란. 이 모든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왕에게로 돌아서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능숙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을 숨기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수용하며 지지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했다. 루이는 의도를 숨긴다는 생각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왕이었다. 그의 성스러운 의무는 왕주와 왕국을 구하기 위해 자기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다. 다른 길이 없을 경우에만 무력에 의지하면서 이 일을 현명하게 해내길 원했다. 그는 네케르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회에 가서 대신이 준비한 담화를 발표했다. 요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1790년 2월 4일이었다. 그는 나는 내 마음과 동일한 모든 이들의 서원이 그 원칙을 축성한 헌법적 자유를 수호하며 유지할 것이오 라고 말했다. 이제 폭력과는 끝을 내야 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내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이 왔을 때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준 이 선한 백성들, 그러나 길을 잃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 유익한지에 대해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오. 사람들은 루이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는 계속했다. 이날 이후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만을 선포합시다. 짐이 예를 들어 말하겠소. 오직 하나의 의견, 오직 하나의 유익, 오직 하나의 의지,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가의 평화와 행복, 번영에 대한 불타는 염원만을 선포하자는 것이오. 의원들은 법과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국왕 만세를 연호했고 왕궁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곳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들에게 왕세자를 소개했다. 오직 귀족들만이 경악했고 저기를 느꼈다. 그들은 왕이 헌법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호를 부러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이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다. 출판업자 리오가 그의 형제에게 썼다. 하느님 만세, 친애하는 친구 선왕왕 루이 16세 만세. 그는 어제 정의로운 왕족들의 반열에 들어갔어. 그의 국민의회 방문은 여론과 이권 분열의 모든 씨앗을 잠재웠으며 잠재울 것이 틀림없어. 그는 기꺼이 헌법의 첫자리에 몸을 두었지. 이제 입을 다무시오, 중소귀족들이여. 당신들의 소책자들과 반혁명 계획들을 불태워버리시오. 망명객이여 돌아오시오. 프랑스 전역에서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오. 우리 역사에는 선한 왕이 3명 있어. 루이 12세, 앙리 4세, 그리고 루이 16세지. 매년 이 희귀한 왕을 기념해야 할 거야. 나는 이제 이 왕만을 경배해. 아마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었을 것이다. 루이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는 국민방위대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튠르리 성에서 30시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국민 방위대 하나는 거기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녀의 저녁 식사 시중을 들기까지 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좋은 태도에 경탄을 느꼈다. 왕은 정원에서 큰 걸음으로 산책을 했다. 가장 민첩한 사람들을 쉽게 지치게 했고 그들이 온몸에서 땀을 흘리게 했다. 매우 더웠으니까. 작은 왕세자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그는 매우 우아하고 솔직하며 외향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펄쩍펄쩍 뛰고 테라스를 따라 깡충거리며 만나는 모든 아이들과 놀았다. 왕가와 백성들 간의 새로운 평화관계가 생겼다는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루이는 왕비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속지 않았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왕정주의자들을 혼란시킬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속여야 했다. 혁명의 왕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헌법과 성직자의 민사 기본권을 승인해야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새 황제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 요제프 2세를 계승한 또 다른 오빠 레오폴드 2세에게 프랑스의 무력 개입을 고려해주길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필요한 조치였다. 왕의 신성한 권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팔레르와 야레 격앙파들은 계속해서 왕가를 무엇보다 왕비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왕비가 흑색파들과 망명한 귀족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 방위대들에 의해 한밤에 생클로 성에 드나드는 것이 목격된 페르센 백작과 함께 왕의 납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아직은 감히 왕을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마라만이 그 위협을 무릅썼다. 그러나 의심은 사방에서 피어났다. 그래서 루이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미라보가 상징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왕비의 영접을 받았고 왕비에게 열정에 차 말을 했으며 왕비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었다. 왕에게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의 부인입니다. 미라보는 그가 왕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항언했다. 이제 그를 거부할 시간이 없었다. 반대로 그가 따르도록 해야 했다. 미라보는 궁지에 몰린 귀족으로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루이는 그에게 매달 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곳으로 미라보는 비차간 호텔방을 떠나 쇼쉐 당탱의 커다란 거처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밀을 지켜야 했고 왕족과 기사단, 가문의 문장들, 복식들이 국민의회에 의해 폐지될 것임을 안심시키고 동의하며 그것을 수용해야 했다. 그리고 국민의회의 연금위원회가 곧 붉은 책이라 불리는 1774년과 1789년 8월 16일 사이에 지불된 연금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담은 39쪽짜리 소책자를 발간했을 때도 무관심을 가장해야 했다. 책자는 단 하루 만에 튤레리 공원에서 2,000부가 팔렸고 왕의 형제들이 받은 2,800만 리브르와 폴리냐크 가문과 측근의 조신들에게 지불된 금액들 합이 2억 2,800만 리브르에 달하는 금액 앞에 논평의 홍수와 분노의 분출이 일었다. 루이는 1790년 초반 몇 개월 동안 다시 얻은 인기를 잃게 될까 걱정했다.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던 네케르는 이후 거부당했다. 그가 붉은 책을 출판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귀족들의 공모자여 왕비의 시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애국주의 신문들은 프랑스 전역에 이 책을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보시오 여기 혁명 동지들의 인문 교리가 있소 라고 논평했다. 이 붉은 책을 망각하게 하고 백성에게 감동을 주려면 국민의회, 라파에트, 바이가 바스티올 점령 기념일을 위해 1790년 7월 14일 샹드 마르스에서 베푼 응대한 축제에 왕비와 왕세자와 함께 참가해야 했다. 왕조에게는 의무란 하루였다. 이날을 왕을 위한 영광의 날로 바꾸어야 했다. 루이는 몇 달 전부터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연명제의 모습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았다. 브르타뉴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임에서 외치고 있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한 생각, 모든 도의 대표들과 연대를 대표하는 국민 방위대들을 모아 파리에서 연맹제를 열자는 생각이 생겨났다. 그것은 열정이었다. 사람들은 개선문을 건축했다. 모든 신분의 남녀가 샹드 마르스를 평탄하게 고르고 흙으로 된 계단식 좌석을 채우고 최소 30만 명의 군집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귀족들을 가로등 교수대에 귀족들을 매달 것이라네. 그러나 또한 경쾌한 괜찮을 거야도 있었다. 이로서는 이는 낮출 것이라네. 낮아진 이들은 세울 것이라네.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7월 14일 날씨는 어두웠다. 가끔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고
행렬은 바스티유에서 아침 7시에 출발했지만 샹드 마르스에는 3시에야 도착했다. 생강을 건너기 위한 주교가 가설되었다. 6m에 달하는 단 위에는 조국의 재단이 놓여 있었고 3색 리본을 단 사제 200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조신들은 사관학교를 통해 푸른색과 황금색 주름천으로 장식된 지붕 덮인 회랑으로 들어갔다. 오탱의 주교 탈레랑 페리고르는 흰색 복장을 한 윤년 성가대 400명이 둘러싸여 미사를 집전했다. 라파에테는 국가와 법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포가 울렸고 북소리가 울렸다. 라파에테 만세. 왕이 앞으로 나아왔으나 재단까지 가진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 프랑스 왕은 헌법을 유지하며 그 법을 실행토록 하는데 국가의 헌법이 나에게 양도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을 국가 앞에 맹세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왕비는 아들을 들어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쳤다. 왕비 만세, 왕세자 만세. 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4부 21장이었습니다.